새벽 3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죠. 그리고 곧 찾아온 질문들. 이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다음은 뭘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준비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65에 겪었던 그 밤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을 위해 준비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집을 살 때,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꼼꼼히 계획하죠.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준비하기가 불편하거나 생각하기 싫어 미루게 됩니다. 제가 건강 강좌를 진행하던 날, 한 참석자께서 제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제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오늘 나눌 이야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건강 강좌에서 만난 70대 중반의 박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집에서 떠나보냈는데 당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어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정에서 누군가의 숨이 멈췄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바로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체계에 연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친구 정 선생은 아내가 잠든 사이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하고 바로 자녀들에게 연락한 후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망 확인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호흡과 맥박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즉시 응급전화로 연락하세요. 아버지가 호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전달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기를 든 채 침착하게 응급요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의료진이 도착하면 사망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확신하더라도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인이 지병이 있어 담당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갑작스러운 사망이거나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원인 불명의 사망에 대한 표준 절차일 뿐 가족을 의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죽음을 존중하고 그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경찰이 오셨고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경찰관들이 정중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고 그것이 표준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상황 파악 후 의사를 부르거나 의료기관으로 고인을 옮겨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행정 절차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필요하면 여러 장의 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장례 준비, 사망신고, 보험 청구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첫 단계를 마치고 나면 비로소 장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결정되면 바로 연락하세요. 요즘은 모든 장례식장이 하루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연락할 때는 고인의 성함, 연세, 주소와 함께 종교가 있으신지 어떤 형태의 장례를 원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법적 절차와 행정적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없어 꼭 해야 할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감정적으로 덜 영향받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실질적인 일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모든 과정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처리됐고 어떤 일이 남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전문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모시러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권합니다. 떠나는 이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고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작별을 고하는 시간은 앞으로의 애도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모여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추억도 있었고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들도 있었죠. 이런 시간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하자면 먼저 응급의료체계에 연락해 사망 확인을 받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에 연락해 고인을 모시고 장례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사망신고와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경험을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88의 나이로 평화롭게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 저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찾아오니 마음은 복잡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장례식장과 협의하여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운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빈소를 마련합니다. 빈소는 고인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빈소를 제공하므로 예상되는 조문객 수와 가족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넓은 빈소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빈소가 정해지면 영정사진을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사진이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장례식장에서 일반 사진을 영정용으로 수정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정사진은 고인을 기억하는 중요한 상징이므로 가족들이 함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예순생신 때 찍은 정장 차림의 사진을 선택하셨는데 정말 근엄하고 멋있게 나오셔서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와 유족들이 입을 상복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전통 상복보다는 간소화된 검은색 상복을 주로 착용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대여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주는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맡게 되며 상주 완장을 착용하고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제 경우에는 큰형이 상주를 맡았고 저와 다른 형제들은 유족으로서 함께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록을 비치하여 조문객들이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나중에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조의금을 접수할 분과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이 역할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와 가까운 유족들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행정적인 업무는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일장이 일반적이지만 장례 기간은 가족의 상황과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식을 따르는 분들은 49일까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은 해당 종교의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릅니다. 무종교인 경우에도 고인의 평소 뜻이나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종교가 없으셨지만 생전에 간소한 장례를 원하셨기에 저희는 3일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에는 보통 고인을 추모하는 고별식을 거행합니다. 고별식은 종교가 있는 경우 해당 종교 의식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고별식에서는 고인의 생애를 소개하고 추모사를 낭독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 순간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고인을 향한 마지막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고별식이 끝나면 발인을 준비합니다. 발인은 고인을 화장장이나 매장지로 모시고 가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화장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 화장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화장장은 예약이 필요하므로 장례식장에서 미리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화장장 예약이 어려울 경우 장례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여 봉안당이나 산골 또는 가족묘지에 안장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종교적 의식이나 가족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이나 바다 위에 뿌리는 해양장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자연을 사랑하셨기에 저희는 수목장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족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밤을 새워 지켜야 하는 전통도 있고 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감정적으로 소진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들끼리 교대로 쉬는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과 간단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장례식장에서는 식사 제공 서비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가족과 조문객들의 식사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가족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려 하면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지므로 가능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등록하는 중요한 절차이니 잊지 마세요. 또한 고인의 금융계좌, 보험, 연금 등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각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 제도와 관련된 정리도 잊지 마세요. 사망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이나 사망 일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고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오픈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도와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장례 절차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을 가지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 없어지며 또 어떤 분들은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모두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이니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찾아다녔죠. 형은 반대로 일에 더 몰두했고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고통처럼 느껴지던 것이 점차 무딘 아픔으로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석 달, 누군가는 1년, 또 누군가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로 슬픔을 느끼고 치유되는 과정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문득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생각나 미소 지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슬픔이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 감정 속에 아픔보다는 사랑과 감사함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추모식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인이 좋아하던 일을 계속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가꾸던 텃밭을 지금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아버지와의 교감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상실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가 날 때는 그 분노를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남편을 여의고 1년 동안 매일 밤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일기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고 하셨죠. 또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종교 공동체 등 여러분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와 지지를 거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애도 지원 모임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배우자를 잃은 후 애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자신만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활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그 의미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등이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을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게 해줄 것입니다. 특별한 날들, 예를 들어 고인의 생일이나 기일, 명절 같은 날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특별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첫 기일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산에 올라 작은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함께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건강, 꿈,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연민과 이해를 배워갑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현재에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가장 평화로운 임종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사랑받으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은 남겨진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이별은 아프지만 그 이별이 사랑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유언장이나 사전의료의향서 같은 준비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들의 혼란을 줄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직 건강할 때 이런 준비를 해두는 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은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가 남겨진 이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지금 깊은 슬픔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 그 여정에 힘이 되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워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